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파킨슨병에 대한 의학 정보입니다. 보통 그냥 몸이 떨리는 병 이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계실 텐데 막상 자료들을 파고들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뇌 속의 아주 작은 부위에서 시작된 변화가 한 사람의 움직임, 물론이고 감정, 그리고 일상 전체를 어떻게 바꿨는지, 또 의료진은 그 복잡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한 도구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뭐랄까, 파킨슨병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증상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그 아래 숨겨진 환자의 경험, 또 고통, 그리고 삶의 질까지 측정하려는 그 의학적 노력이 담긴 평가 도구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마치 복잡한 사건을 파헤치는 탐정처럼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문제의 시작은 뇌의 중간 뇌에 있는 흑색질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더라고요. 저는 이 작은 점 같은 곳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지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결국 도파민 부족이 핵심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흑색질에 있는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뇌질환, 그게 바로 파킨슨병의 본질이죠. 도파민이 우리 뇌의 운동제어 센터인 바닥핵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 윤활유요? 네, 이 윤활유가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의 움직임이 삐걱거리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료에 언급된 루이소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찌꺼기가 세포 안에 쌓이는 게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파킨슨병하고 파킨슨 증후군의 차이. 증상이 비슷해서 오해하기 정말 쉽겠더라고요. 이걸 잘못 진단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임상 현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감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파킨슨병은 대부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별수동으로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파킨슨 증후군은 일부 항정신병 약물이나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혹은 다른 퇴행성 질환 때문에 파킨슨병과 그냥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아, 원인이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원인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거나 피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죠.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증상들, 그러니까 운동 증상들을 살펴볼 텐데요. 흔히 파킨슨병 하면 떨림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고 놀란 점은 정작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상은 떨림이 아니라 운동 느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 왜 덜 유명한 증상이 더 중요한 건가요?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대중적인 이미지하고 실제 의학적 중요도가 다른 대표적인 예죠. 떨림은 사실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운동 느림, 즉 몸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그 폭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 이게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바닥의 기능 저하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아, 단순히 굼 떠지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글씨를 쓰면 점점 작아지는 소서증이라든가 아니면 얼굴 근육이 굳어서 표정이 사라지는 가면 얼굴 같은 현상들이 전부 이 운동 느림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가면 얼굴이라니. 이건 단순히 운동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관절이 뻣뻣해지는 강직이고요. 의사가 환자 팔을 움직여보면 꼭 톱니바퀴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납으로 만든 파이프를 구부리는 것처럼 뻑뻑한 저항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모두가 아는 안정시 떨림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떨림. 네, 가만히 있을 때 특히 손이나 턱에서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건 오히려 물건을 잡으려고 하거나 행동을 시작하면 떨림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엄지와 검지를 비비는 듯한 환냥말기 떨림이 특징적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증상은 병이 꽤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자세 불안정성이네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넘어지는 건데 이게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자료에 나온 보행동결이라는 현상은 정말 무섭게 들렸어요. 발이 바닥에 악교처럼 딱 붙어버리는 느낌이라고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문턱을 넘으려 할 때 혹은 몸을 돌리려고 할 때 갑자기 발이 얼어붙는 거예요. 어우, 환자 본인은 움직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지만 몸이 따르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기 쉽고 한번 겪고 나면 걷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남기는 현상인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병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자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증상들보다 환자를 더 괴롭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운동 증상이라고요. 이 숨겨진 측면이 파킨슨병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맞습니다. 파킨슨병과의 싸움은 사실 이 비운동 증상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꿈에서 하는 행동을 현실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렘수면 행동장애는 배우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서 신박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후각이 떨어져서 음식 맛을 못 느끼거나 만성변비, 어지럼증 같은 자율신경계 문제도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감, 불안, 무감동 같은 정서적 변화나 인지기능 저하는 환자와 가족 모두를 지치게 만들죠.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이렇게 신체와 정신, 감정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의사들은 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수많은 척도들을 보면서 와, 이건 마치 환자의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하는 수십 대의 카메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 하나의 카메라로는 이 복잡한 질병의 전체 모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렌즈를 통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거죠. 가장 먼저 숲 전체를 조망하는 광각 렌즈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질병의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 페냐르 척도입니다. 아, 페냐르 척도.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1단계는 한쪽 팔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 상태이고 5단계는 이제 휠체어나 침상 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 심한 단계. 그중에서도 3단계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 자세 불안정성, 즉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네, 3단계부터는 넘어질 위험이 확 터지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에 본격적인 주의와 개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에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은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본 다음에는 이제 줌 렌즈로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봐야겠네요. 운동 능력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점수 매기는 통합 파킨슨병 등급 척도 MDS-UPDRS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검사 항목들을 보니까 얼굴 표정부터 손가락 두드리기,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이 검사는 파킨슨병 진료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운동 기능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약물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약효요? 네, 약을 먹기 전 오프 상태와 약효가 가장 좋을 때인 온 상태에서 각각 검사를 해서 약물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지점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UPDRS 같은 검사에서 점수가 꽤 괜찮게 나온 환자도 정작 본인은 자기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의사의 객관적인 카메라로는 찍히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평가 도구들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파킨슨병 치료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떨림이나 보행장애는 눈에 보이지만 환자가 느끼는 절망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비운동 증상 척도 NMSS예요. 수면 문제, 기분 변화, 소화기 증상, 인지 문제 등 30개 항목을 통해서 환자가 겪는 불편함의 총량을 수치로 보여주죠.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척도도 있더군요. 슈왑과 잉글랜드 ADL 척도 100%는 완전 독립, 0%는 완전 의존 상태로 보여주는데 퍼센트로 나오니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겠어요. 네, 맞아요. 80%라고 하면 약간 느려지긴 했지만 대부분 혼자 할 수 있구나.
50%는 예전보다 시간이 2배는 걸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꽤 필요하구나 하는 식으로 현재 기능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죠. 기능평가 중에서는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TUG랑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중과제 TUG가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3m를 걸어갔다 오는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100에서 7씩 빼는 암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걷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걷는 동안 뇌가 다른 일을 처리할 여유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걷는다는 행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걸 보여주죠.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 멀티태스킹에 취약하거든요. 아, 그냥 걸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인지과제를 함께 주면 갑자기 보행 속도가 뚝 떨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통해 우리는 숨겨진 낙상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움직임과 인지 기능이 뇌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리고 이 모든 평가의 정점에는 결국 환자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파킨슨병 삶의 질 질문지 PDQ-39, 이동성, 정서적 웰빙,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심지어 낙인 같은 행목들을 환자가 직접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매긴 운동 점수와 환자 본인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약물 치료로 운동 증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정작 삶의 질 점수는 계속 나빠졌어요. 왜요? 이유를 파고들어 보니까 식당에서 사람들이 자기 손 떠는 걸 쳐다보는 것 같다는 그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끊으셨더라고요. 아,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가 만족스러운 삶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지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결국 세뇌할 척도로 전체적인 단계를 보고 UPDRS로 운동 기능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NMSS로 숨겨진 비운동 증상을 찾아내고 TUG로 실생활의 위험을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PDQ-39를 통해 환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야 비로소 한 환자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정교한 평가 과정은 환자 한 사람을 질병 단계, 운동 기능, 비운동 증상,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주관적인 행복감까지 여러 겹으로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인 셈이죠. 그래야만 약물 치료뿐 아니라 운동 재활, 심리 상담, 사회적 지지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맞춤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파킨슨병이라는 하나의 이름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뇌의 작은 화학적 불균형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이 그 흔들림의 폭과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이 모든 정교한 척도와 숫자들은 결국 질병이라는 현상을 넘어서 그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경험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구들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처럼 질병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수치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환자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게 할까요? 아니면 자칫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그 사람의 고유한 인간성을 놓치게 만들 위용도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환자를 그리고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